48시간, 미국 16위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몇 번 터치했을 뿐인데 185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내일 아침이면 똑같이 증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급하게 긴급 안전장치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쓰는 그 은행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한국에서 진짜 뱅크런이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은행이 파산 직전이라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몰려드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죠. 멀쩡한 은행도 사람들이 저 은행 위험하다더라는 소문만 믿고 한꺼번에 달려들면 진짜로 위험해지는 구조거든요. 은행이라는 게 원래 만기 불일치로 설계돼 있어서 예금 전체를 동시에 돌려줄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돈은 대출로 나가 있고 채권에 묶여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돼 있거든요. 평소에는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가니까요. 그런데 한 번에 몰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뱅크런이 터져도 사람들이 실제로 은행 지점까지 차를 타고 가야 했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위기가 며칠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은행 위험하다는 글 하나 올리면 그게 SNS로 퍼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증폭되고 몇 시간 안에 수만 명이 동시에 모바일 뱅킹 앱을 켜서 이체 버튼을 누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포가 번지면서 불과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규모의 인출 요구가 쏟아졌고 결국 그 은행은 무너졌죠. 한국은행도 이 속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 은행의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의 며칠에서 지금은 몇 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2월 한국은행이 위기 대응 방식을 크게 바꾸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제도는 은행이 갑자기 대규모 예금 인출 같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긴급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에도 채권이나 어음 같은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기 때 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그 70% 전부가 자동으로 담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한국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평소에도 은행들의 자산 상황과 리스크를 계속 점검하면서 만약 위기가 터지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원할지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빠르게 현금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예전 방식대로라면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나 주식을 급하게 시장에 팔아야 했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대출 채권을 그대로 담보로 맡기고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시장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조치로 한국은행이 긴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 단톡방에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A은행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유동성 문제 있다는 소문 돌던데 진짜야. 처음엔 그냥 루머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비슷한 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 은행 직원인데 분위기 심상치 않대. 어제 PF 연체율 급등 기사 봤어. 같은 이야기들이 댓글로 수백 개씩 달리면서 점점 구체화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나 퇴근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다른 은행 계좌로 좀 옮겨야겠다고 말하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은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저녁 9시쯤 되면 SNS에서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하고 일부 유튜버들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서 지금 당장 대응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넘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같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공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밤 11시쯤 되면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 동시에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수요일 아침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시도하면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뜨고 고객센터 전화는 통화 중 신호만 계속 울립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앱이 안 되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된 것뿐일 수도 있지만 이미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거든요. 오전 10시쯤 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앱 먹통 났다는 글이 수천 개씩 올라오고 이게 곧바로 뉴스 기사로 생산됩니다. 이 단계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 그 은행과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은행도 괜찮을까? 혹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의심이 퍼지면서 뱅크런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여러 금융연구기관들이 경고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디지털 시대에는 한 은행의 문제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산되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목요일이 되면 상황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당 은행 지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이 장면이 뉴스 카메라에 잡히면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ATM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인출 한도까지 뽑은 사람들이 다른 ATM을 찾아 돌아다니며 현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점 직원들은 은행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렇게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게 더 수상하다는 반응까지 나오죠. 정오쯤 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은행의 자본 건전성은 감독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지금 내 돈이 실제로 안전한지 오늘 당장 찾을 수 있는지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준비해둔 카드가 등장합니다. 해당 은행이 보유한 우량 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긴급 여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거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한도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오후로 갈수록 이런 조치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해당 은행 ATM에서 현금이 계속 나오는 장면이 SNS에 돈은 잘 나온다는 인증과 함께 올라오기 시작하고 은행 지점에서도 대기하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인출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안정됩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이게 사람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다만 이게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며칠간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당 은행의 자본과 신뢰는 실제로 훼손된 상태거든요. 한국은행의 긴급 여신으로 단기 위기는 넘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진 교체와 함께 더 건전한 은행과의 합병이나 다른 형태의 정리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자들의 돈은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만 주주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시나리오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돈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1금융회사 기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제도가 시행 중이거든요. 따라서 한 금융회사에 1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면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유형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와 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전 예금자 보호 마크와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은행 예금 하나에만 몰아두지 않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CMA, MMF, 단기 채권 같은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분산하면 특정 은행이나 특정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자산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상품들은 은행 예금과 보호 체계가 다르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여부와 위험도를 이해한 뒤에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보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온갖 루머와 가짜 뉴스가 난무하거든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같은 공식 채널을 미리 즐겨찾기에 두고 불안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먼저 공식 입장과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뱅크런은 다른 사람들이 줄 서니까 나도 줄 선다는 집단 심리에서 커지는 거니까 감정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고 감독 체계도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도입된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 같은 유동성 지원 장치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와 비교하면 시스템 전체가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은행의 위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부동산 PF 같은 특정 부문 리스크, 취약 차주의 연체율 상승, 경기 둔화 같은 요인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위험이거든요.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자체보다도 그 뉴스가 SNS와 커뮤니티를 타고 얼마나 빨리 번지느냐가 시장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마지막 순간에 내 돈을 지키는 선택은 결국 각자의 몫이죠. 정리해보면 뱅크런은 실제 문제가 있는지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는지가 더 중요한 순간에 터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믿음과 공포가 퍼지는 속도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빠르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선제적으로 안전판을 넓혀두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뱅크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결국 신뢰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준비해둬도 사람들이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반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면 실제로 작은 문제가 생겨도 큰 혼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평소에 은행들을 촘촘하게 감독하고 문제의 조짐이 보이면 미리 개입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뱅크런이 터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을 훨씬 넘는 큰 돈을 한 은행에 맡겨둔 사람들, 그리고 정보에 어두워서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믿고 패닉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평소에 자산을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해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을 확보해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들을 보면 위기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울 때 여유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싸게 사들이면서 부를 늘렸거든요. 이게 바로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뱅크런이 터지는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몇 년간 당신의 재정 상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고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금융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튼튼해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의 급변동, 글로벌 공급망 붕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요인들이 언제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단톡방에 A은행 위험하다, 빨리 돈 빼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앱을 켜서 돈을 옮길 건가요? 아니면 먼저 공식 발표와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행동할 건가요?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산돼 있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 전략을 만들어 둘 이유입니다.